아무리 일본이 에도 시대 때부터 근대화의 초석을 다졌다고 해도 에도 막부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막부 말기 때부터 잇따른 대기근이 발생했고 대기근으로 인해 18세기 후반 들어서는 농민들의 봉기와 민중들의 저항이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부에서 온갖 개혁을 진행하지만 계속된 실패로 일본 경제는 더 불안해지고 성장하고 있던 상업 경제도 쇠퇴하기 시작했죠. 에도 막부는 내부의 급한 불부터 끄려고 노력했지만 외부에서 누군가가 기름을 확 부어버립니다. 에도 막부는 지방 다이묘들이 서양과의 교역 등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해 부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서양과의 교역을 금지하는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나가사키에서만큼은 서양 세력인 네덜란드와 지속적인 교류를 하며 국제 정세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매번 받아왔는데 1852년 네덜란드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미국 증기선이 일본에 곧 도착한다는 소식이었죠. 19세기 들어 나날이 강성해져가는 유럽 열강들은 중국을 시작으로 점차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미국도 태평양 연안까지 영토 확장에 성공했고 그 결과 당시 패권국 영국의 영향권인 대서양과 인도양을 지나지 않고 태평양으로 원큐해 중국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중국은 유럽의 온갖 생산품을 팔 수 있는 인구 4억 규모의 거대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일본이 있었던 거죠. 미국은 드넓은 태평양을 오가기 위한 기항지가 필요했고 석탄과 물, 식량 등을 제공할 보급기지가 필요했는데 이때 중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바로 일본이 있었던 겁니다. 미국은 향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일본을 반드시 자신의 영향권에 둬야 했습니다. 그리고 1853년 7월 일본 앞바다에 미국 군함이 나타납니다. 이 함대를 이끄는 페리 제독은 일본의 개항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산업혁명의 성공으로 이전에 알고 있던 배와 비교가 안 되는 사이즈의 증기선을 처음 본 일본 에도 시내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때 당시 에도 막부는 몇 년 전 발발한 아편전쟁으로 중국이 영국에게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미국에서 군함이 온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격차를 체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에도 막부는 쇄국 정책을 포기하고 미국과 1854년 3월 31일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이때 일본은 시모다항과 하코다테항을 개항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미국에 이어 다른 서양 열강들과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초기 서양 열강들의 일본 개항 목적은 단순히 중국으로 가기 위해 부족한 물자 보급과 석탄 공급, 선원들의 휴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개항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858년 7월 새롭게 양국 간의 무역까지 허용하는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5개 항구를 개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통상 조약은 일본에게 있어 굉장히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어서 여타 서양 열강들과 동일한 내용의 수호 통상 조약을 연이어 체결하게 되는데 이를 안세이 5개국 조약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개항으로 인해 일본 경제는 혼란 상황에 빠졌고 국내외 금은의 가격 차로 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값싼 외국 제품들이 들어오면서 일본 내의 많은 생산자들이 파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에도 막부의 통상 조약들은 천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모치가 독단적으로 체결한 조약들이었습니다. 천황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맺어진 불평등 조약은 일본 막부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에도 막부 시대에 230년 동안 완전 외곽에서 차별당했던 3등급 도자마 다이묘들이 주축이 되어서 무능한 막부를 타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이때 등장한 대표적인 세력이 사스마번과 조슈번이었습니다. 이들은 에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변방의 영지를 받았기 때문에 농업 중심이 아닌 상업 중심으로 재정을 다져갔습니다. 무역에 유리한 항구를 끼고 있어서 서구 문물과 정보 유입에 유리했고 당시 쇄국 정책으로 인해 서양 물품을 밀수하며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들은 호시탐탐 막부 타도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강제 개국이 명분이 되어 반막부 세력의 중심이 됩니다. 반막부 세력은 조낭양이파가 되어 막부의 폐지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초반에 조낭양이의 입장을 취했으나 사스마번은 영국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사스에이 전쟁 그리고 4개국 연합함대와 조슈번 사이에서 벌어졌던 시모노세키 전쟁에서 탈탈 털리고 깨닫게 됩니다. 사스마와 조슈번은 서구를 통해 자신들의 기술력, 특히 군사력 부분에서의 실력 차이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양의를 포기하고 서구의 발달된 기술을 도입하는 쪽으로 태세를 전환하며 개국 도막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서양식 무기와 선박을 도입하며 막부에 대항할 군사력을 키우기 시작했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조슈와 사스마번이 연합을 하게 되죠.
친막부 세력과 반막부 세력 간의 대결은 평화적인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력 대결로까지 이어졌지만 친막부는 신무기로 무장한 반막부 세력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1868년 존왕량의 세력은 교토를 포위하여 권력을 잡았고 막부를 상대로 왕정복고를 이뤄내며 천황이 천년간 기거했던 교토를 떠나 도쿄로 입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도 막부를 폐지하고 천황 중심의 새 정부 수립을 하게 되면서 봉건 시대가 막을 내리고 중앙 집권적인 근대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반막부 세력의 중심에 섰던 사스마와 조슈번은 정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게 되고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막부가 다이묘들이 다스리는 번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고 자치권을 허용했으나 일본이 근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적인 봉건제를 해체시키고 천황 중심의 강력한 국가를 완성시켜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권력에 반발하는 세력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필요했고 사스마와 조슈번의 사무라이들을 중심으로 정부군을 창설하며 이 무력을 바탕으로 280여 개에 이르던 번을 해체하고 새로운 행정단위로서 72개의 현으로 재정비됩니다. 그리고 과거 다이묘들이 관리하던 번의 토지를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세금을 징수하며 일본은 근대국가로서의 정치적, 재정적 통일이 완성되게 됩니다. 여기서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라고는 하지만 천황은 일본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고 실제 권력은 조슈와 사스마가 내각을 장악했으며 모든 고위급 총리와 장관은 조슈 사스마번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고위급 인사들이 조슈와 사스마번 출신이기도 합니다. 메이지 정부는 막부 폐지 이후 혼란스러운 체제를 안정시키고 1871년에 국가예산 1%, 현재 가치로 약 1,000억 원의 국가예산을 도입해 100여 명으로 구성된 이와쿠라 사절단을 해외로 파견하게 됩니다. 요코하마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발하여 유럽 주요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은 열강의 근대 문물에 경악을 하게 되죠. 서양 문물을 직접 경험하고 돌아온 사절단은 메이지 정부가 서구화를 지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본래 사절단의 임무는 미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서였지만 서양의 발전을 보고서 조약 개정보다는 아직도 전통적인 사회에 머물러 있는 국내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일본은 열강들의 정치, 경제, 헌법, 교육 모든 분야를 기록하여 돌아왔고 각 국가들의 강점만을 흡수하여 부국 강병에 힘씁니다. 특히 일본이 많이 벤치마킹한 국가는 독일이었죠. 독일 제국 역시 일본처럼 신성 로마 제국으로 수백 년 동안 찢어져 있었고 이러한 도시국가들을 통일하면서 뒤늦게 영국과 프랑스를 따라잡아야 하는 도전에 직면한 후발주자가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독일은 왕을 중심으로 소수의 지도자들이 근대화를 추진하는 모델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강력한 국가 반열에 오를 수 있었는데 일본이 이런 독일식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메이지 유신 직후의 일본은 민간 부분의 자본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이지 정부는 토지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정부가 직접 산업의 여러 부분에 투자를 하며 조선소, 광산, 공장을 중심으로 직접 경영을 했고 당시 기술이 없는 일본은 정부 재정을 통해서 외국인 기술자들을 고용하여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게 됩니다. 1872년 12월 근대화의 필요 조건인 철도 개통식이 열렸고 1881년 최초의 민영철도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1870년 중반부터는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민간 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섬유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며 만주, 조선시장에서 영미 제품을 차례로 몰아낼 정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1882년에는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농업국가가 아닌 제조업국가를 만들기 위해 명령에 따라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제도를 도입하게 되죠. 1900년 전후로는 주식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설립됩니다. 시작은 국가주도의 기업이었지만 점점 민영화되기 시작한 거죠. 1873년에는 모든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징병령이 공표되며 만 20세의 남자는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3년간 군사 의무를 이행해야 했습니다. 메이지 정부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군사적 의무는 무사만이 누리던 특권이었지만 모든 남자가 군대를 가게 되면서 무사의 특권들도 사라지게 되죠. 이로써 일본의 근대적 군대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국가가 근대 국가임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일본 제국헌법이 동아시아 최초로 1889년 2월 11일에 만들어집니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인 계약 이행의 강제성과 국가에 의한 소유권 보호가 법제화로 확립된 겁니다.
이 시기에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들이 대거 역사에 기록되어지죠. 계속해서 일본은 어떻게 서양 세력의 강점들을 배울지 고민하고 있었지만 조선은 어떻게 쇄국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에 성공하자는 목표야 누구나 세울 수 있는 거죠.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어려운 건데 일본은 그 목표를 달성했고 심지어 서양이 수백 년 만에 닦은 근대화를 50년 만에 이뤄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